동시도 우주를 닮은 동시가 있다.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동시 둘러보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택님의 쪽배가 된 초승달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쪽배가 된 초승달 전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쪽배가 된 초승달 오순택. 옥토끼가 갉아먹다 남은 초승달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 꽁지 몽땅한 새가 잠자러 가면서 쪽배인 줄 알고 타고 간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간단한 동시입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요, 오순택님께서 저작권 사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먼저 전하고 제가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오순택님의 쪽배가 된 초승달 이연 칠행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짧은 시의 내용 속에 우주가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주가 담겨있다 했는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주론적인 상상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옥토끼, 초승달, 새, 쪽배 등의 소재는 원형적인 이미지요, 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론적인 상형 문자와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징이라고 하는 낱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형 문자도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상징이 무엇이냐? 상과 징이 결합된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이 무엇이고 징이 무엇이냐를 알면 상징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상은 구체적인 대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상이요, 징은 추상적인 관념이란 뜻입니다. 이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상, 물상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흔히 심상을 두고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와 물상, 사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미지, 이것을 우리는 합해서 대상인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유형의 것을 상이라고 하고, 무형의 것,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추상적인 관념. 그러니까 징이라고 하는 것은 징조다, 그 말입니다. 상은 대상이요, 징은 징조다. 징조란 말과 비슷한 말이 또 한자말이 있습니다. 기미, 기미를 알다 할 때 기미, 전조,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병의 기미, 병의 전조, 징조, 징조도 징후하고 같은 말이에요. 낌새란, 우리말로 하면 낌새가 되거든요. 그런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바로 징입니다. 이 징조란 말은 그런 것 같아 하는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무형의 것, 대상과 그런 것 같아는 어떤 생각, 추상적인 관념을 합해서 상징이라고 하는데, 뭔가 뚜렷하지 않지만 막연히 그렇게 생각이 든다. 유형의 사물을 통해 무형의 주관적 관념, 주관적인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옛날 내가 군대 생활을 안 했지만 군대에서 훈련은 받았습니다. 그때 훈련 받을 때 군가를 많이 배웠어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래된, 거의 50년 다 돼가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할 때 표상이 바로 대상입니다. 상징 중에서 상에 해당됩니다. 힘차게 약동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태극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태극기는 대상이요, 대한민국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관념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장 흔해 빠진 상징은 뭐냐? 비둘기를 보고, 비둘기라고 하는 이 대상을 보고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는 평화를 떠올리죠. 또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대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눈에 안 떠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간념을 떠올리죠. 그게 뭡니까? 희생. 무슨 예수의 희생, 거룩한 예수님의 희생, 이런 간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장 흔해 빠진 상징은 비둘기와 십자가다, 또 태극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상징이란 말은 근대 이전의 문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의 학자들이 서양의 용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말 같습니다. 그리스 말 심볼론이나 영어 심볼, 이런 것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여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 짐작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상징의 의미는 3000년 전의 고문헌인 주역에까지도 거슬러 오릅니다. 아까 제가 우주론적인 상형 문자 운운했는데,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태극기 안에 그 가장자리에 있는 그 개예요. 그 60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의 모습을 괴상이라고 하는데, 괴상을 통해 표현된 하늘의 징조, 이것이 바로 상징이다. 하늘의 징조. 개상할 때 상자, 개상을 통해 표현된 하늘의 징조, 징자, 상징,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주역적 해석에 의한 상징의 의미가 방금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징과 비유는 달라요. 비유는 비교하는 거, 상징은 대표하는 거, 대신 표시하는 거. 비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찾는 걸 비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 관계를 가지는 유추관계, 1대1로 대응되는 유추관계, 비슷한 그끼리 이렇게 또 공통적인 부분이 합쳐지는 거, 이것이 비유입니다. 직유, 언유,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상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상징은 다양한 어떤 연상작용에 의해 성립되는 거. 그래서 이 누군가 마강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꽤 오래됐는데요. 비유는 축소된 언유요, 상징은 확장된 언유다. 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연상작용을 해서 그 간념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대응되는 유추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다. 비유는 1대1로 대응되는 유추관계,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상징은 한마디로 대표하는 것, 대신 표시하는 것이다. 이 시는 대부분 비유가 아니고 상징입니다. 시의 내용도 굉장히 설화적이죠. 설화적입니다. 이런 설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상적 설화라고 합니다. 문화적 구속으로부터 초래된 결핍을 보상하고자 하는 욕망의 문학이 환상적 설화인데요. 우리 인간의 가장 결핍된 게 뭡니까?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죽음에 대한 대안, 극복, 이런 게 없거든요. 그 죽음에 대한 대안이나 극복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게 종교입니다. 이 동시에서 어떤 결핍을 보상하고자 하는가를 해명하는 것이 이 동시가 지닌 문학적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토끼, 개수나무 등은 중국의 설화에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 민간의 이미지로서 더 강렬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달나라에 가면 옥토끼가 있고 개수나무가 있더라는 것은 중국에도 있지만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민간 이미지로서 강렬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우리 민족의 심성심리와 집단 무의식에 자리를 잡고 있는 원형적이요 원초적인 이미지와 관련되는 것이다. 옥토끼가 가을과 먹다 남은 초승달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다. 이 옥토끼는 천상의 존재자입니다. 이연에는 새가 나오는데요, 새는 지상의 존재자입니다. 천상의 존재자가 뭐냐? 쉽게 말하면 천상적 존재고, 지상의 존재자는 지상적 존재다. 옥토끼는 천상에 있고 새는 지상에 있습니다. 어떤 또 다른 그 설화적 모티프에 보면 천상과 지상을 오가는 게 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적어도 이 시에서는 지상의 존재입니다. 새는. 그런데 이 천상과 지상을 이어주는 중계적 산물이 존재하고 있죠. 이것이 나뭇가지예요. 중계적 산물, 중간적 매개물이라고도 해도 되겠네요. 나뭇가지는 하늘과 땅의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시적 상간물이다. 상간물, 꼭 잘 알아둡니다. 소재를 상간물이라고 합니다. 서로 관련 있는 대상 혹은 기호, 이미지, 상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간물 할 때 물이 되겠습니다. 이연을 볼까요? 이연에 꽁지몽땅한 새가 이렇게 되어 있죠. 꽁지몽땅한 새가 잠자러 가면서 쪽배인 줄 알고 타고 간다. 이렇게 삼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꽁지란 말은 얼핏 보기에는 비표준어 같지만 표준어입니다. 사전을 찾지 않으면 표준어 꼬리에 대한 비표준어일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또 마침 이 강의를 앞두고 국어국립원에서 나온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꽁지는 표준어고요. 꼬리와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꽁지 하면 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꽁지와 서로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꽁무니예요. 꽁무니. 그러니까 꽁지와 꼬리는 서로 다른 말, 꽁지와 꽁무니는 서로 같은 말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말. 같은 말은 동의어, 서로 비슷한 말은 유의어라고 하는데 유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꽁지하고 꽁무니는 같은 말이냐? 아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꽁무니는 몸의 뒷부분을 꽁무니라고 합니다. 사람도 꽁무니가 있고 동물들도 꽁무니가 있습니다. 몸의 뒷부분을 꽁무니라고 합니다. 꼬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새에게만 있는 것이 꽁지예요. 새의 꼬리가 아닙니다. 새의 꽁무니에 붙은 깃을, 깃 있지 않습니까? 새의 꽁무니에 붙어있는 깃을 우리는 꽁지라고 하고 한자어로는 미우라고 합니다. 한자어 미우. 꼬리 밑자 날개 우자. 꼬리의 날개. 꼬리 날개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국어 공부. 공작이 꽁무니를 폈다. 공작이 꽁지를 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꽁지. 꽁지를 폈다.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꽁무니가 펴는 것이 아니죠. 뒷부분이니까 꽁지. 꽁무니에 달린 깃. 그것이 바로 꽁지가 되겠습니다. 꽁지 몽땅한. 그러니까 꽁지가 만약에 길다 하면 그 작은 쪽배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작은 쪽배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꽁지가 몽땅해야 되겠죠. 꽁지가 긴 새는 거기에 쪽배 안에 들어가기가 조그만해 그 부대 길 겁니다. 그 틀 속에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몽땅한 했으니까 짧은 그 뜻이죠. 잠자러 가면서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 두 행이 합해서 7행시인데 마지막 6행과 7행 마지막 두 행이 이 시의 핵심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자러 가면서 우리가 새가 잠자러 간다 하면 한자말로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 본능이라는 말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에게도 비유를 하죠. 사람에게도 1대1로 대응하는 유추관계를 형성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비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이 기소입니다. 인간의 기소 본능. 원래는 새에 해당하는 말인데 직장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가는 퇴근길. 우리는 보통 이걸 두고 또 기소로 비유합니다. 새가 마치 제 집으로 가는 것처럼 보금자리로 가는 것처럼 새의 둥지로 가는 것처럼 잠자러 간다 하는 것은 작가인 이 시의 작가인 오순택님이 생각하지 않았던 간에 죽음과 관련되는 상징성을 가진 시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다. 아주 죽는 건 아니다. 잠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죽음은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죽는 걸. 죽음은 영원한 안식이요. 잠은 잠깐 죽는 잠깐의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잠깐의 안식. 지금 죽음과 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점을 찾는 것을 비교라고 해요. 아주 다른 점만 찾는 것을 대조라고 합니다. 죽음은 영원히 잠드는 것이요. 잠은 짐짓 죽은 척 하는 것이다. 짐짓 죽은 척 하는 것이다. 죽음은 영원히 자러 가는 것이요. 잠은 잠시 쉬러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은 영원한 잠이요. 잠은 가짜의 죽음이다. 왜 가짜냐? 깨어나니까 가짜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니까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무슨 상태? 가사 상태라고 하죠. 죽음은 영원한 잠이지만 잠은 가짜의 죽음이다. 지금 잠자러 간다는 것은 잠깐 죽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잠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이게 잠깐 죽는 겁니다. 매일같이 죽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잠이 일종의 죽음이라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 비평가인 저로서는 이 시의 내용도 일시적인 죽음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죽음, 잠깐의 죽음. 마지막 행에 나타나는 쪽배의 상징성을 또 해명할 차례입니다. 이 역시 죽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쪽배, 똑같은 말은 조각배입니다.
사람 따라서 어떠한 이미지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겠죠. 쪽배, 조각배. 일어 편주할 때, 근데 이 쪽배든 조각배든 큰 배가 아니고 작은 배입니다. 그 한자로 하면 주자입니다. 일어 편주할 때 주자. 배가 좀 크면 선자가 됩니다. 죽음의 우리 장례 예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례식. 보통 도강, 항해, 물 건너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성과 저성 사이에는 물이 있다고 해요. 그 물이 강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강 건너가는 거, 바다 건너가는 거, 도강이나 항해가 바로 저성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다들 여겼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우리 인류 공통적인 보편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을, 그러니까 사람 시신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옮기는 것을 한자말로 운구라고 합니다. 우리 운구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수레, 가마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마입니다. 외국에는 수레가 많아요. 이 죽음이 바로 안에 물 건너, 강 건너 혹은 바다 건너 가는 것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 수레나 가마가 보통 곧잘 배로 비유됩니다. 이 운구 수단으로서의 수레를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성한 배라고 했고요. 아일랜드, 영국 옆에 있는 섬나라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에서는 죽음의 배, 이 수레를 죽음의 배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꼬상여, 여자가 가마 여자인데, 가마지만 마치 배를 띄우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상징물로서 꽃을 장식합니다. 많이 꽃을 장식해요. 그래서 상여를 꼬상여라고 하는데, 바로 이 꽃이라는 것은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맹복을 빈다는 거죠. 맹복을 빈다는 것이 무엇을 합니까? 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 재성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꼬상여가 우리 경상도에서는 생이라고 하고, 상여를 생이라고 하고 꼬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런 말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역시간에 이 꼬상여, 이 가마를 배로 생각하는 그 상징성은 여전히 강했다. 우리나라도. 다 이렇게 죽음과 재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적,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재생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 배의 이미지는 구약 성경의 노아의 방주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여름방학 때 집에 가지 않고 한 달간 아카데미 토플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하드 트레이닝 했죠. 오전 오후 막 몇 시간씩 들었어요. 그 중에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나는 그때 20대고 한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영어 잘한다 해서 학생회에서 그분을 초빙해가지고 아카데미 토플을 하는데, 갑자기 배 이야기가 나왔어요. 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배 선자가, 배 주자도 있는데 굳이 배 선자를 왜 만들었겠느냐. 배 주자는 작은 배고 배 선자는 큰 배입니다. 근데 이 배 선자에 보면 배 주자 뒤에 있는 8팔자에 입구자가 돼 있거든요. 이 입구자 할 때 있는데, 이걸 보고 봐라. 이거는 노아의 방주에서 온 말이다. 이 한자가. 왜? 8명의 식구, 이 입구자는 식구란 뜻이거든요. 8명의 가족. 식구란 말이 입에 목구멍이 아니라 음식이 들어간다 해서 식구라고 하는데, 8명의 식구가 있지 않느냐. 이게 노아의 방주가 8명의 식구를 태우는 배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하는 거 참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그게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자가 이 결합할 때는 앞에 것은 의미부라고 하고 뒤에 것은 소리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것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소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이 8팔자의 입구자, 사실 8팔자는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안석괴자입니다. 사실은 조금 달라요. 형태가. 그러니까 눈을 볼 때는 8팔자 같이 똑같이 보이는데, 이 안에 이 8팔자 밑에 입구자, 이것을 우리 옥편식으로 읽으면 넙연자라고 해요. 넙 있지 않습니까? 물고인데 넙연자고, 이 에다가 이 넙연자가 붙어서 비슷한 소리를 낸 거예요. 연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방금 안에 중국어, 네이버 중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선을 지금 현대 중국어로 추안이라고 읽어요.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데 추안. 그런데 연은 아예 없어요. 안 쓰니까 지금 현대 중국인들이 안 쓰는 말이니까, 옛날 말이니까 이건 아주 안 쓰니, 연자가 아예 검색이 안 돼요. 아마 예상하면 유안 정도 될 겁니다. 유안, 추안.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죠. 의미 부여하면 안 되죠. 8팔자, 입구자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 그때는 내가 어렸을 테니까, 20대 후반 대학생 시절이니까, 그럴싸하게 들었는데, 지금 한자가 뭔지를 조금 알고 보니까 그건 맞지 않는 말이다. 애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건 그렇고 그냥 지나가는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시의 언어는 과연 뭐냐? 그 원초적으로 원형적으로는 시의 언어는 우주론적 상형 문자와 같아. 그러면 시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마음도 우주의 마음을 닮았다. 그래서 옛날 중국 선비들은 시심을 천지지심이라고 했군요. 시심야 천지지심야라. 시심은 시심 천지지심야. 시의 마음은 천지의 마음이다. 하늘과 땅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냐? 물론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조화로운 마음이다. 시의 마음은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마음이다. 시는 하나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마음이다. 우주적 하모니의 정신세계를 담긴 것이 시의 세계, 시정신, 포에지, 시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쪽배가 된 초승달은 천상, 지상, 지상, 천상 마구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면서 우주론적 하모니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상징주의 시인이 있었어요. 상징주의 시파. 굉장히 유명하죠. 이 상징이란 말 아까 내가 모두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상과 징이 결합된 말이라고.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슬쩍 바꿔놓는 거. 무엇에 따라서? 다양한 연상작용에 따라서 바꿔놓는 거. 이것이 상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는 시를 만물조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물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서로 조화롭게 상응하고 있다. 만물조응. 영어로 하면 코레스폰던스라고 합니다. 프랑스 말로는 코레스퐁당스 뭐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발음을 우리가 옛날 선생님이 그런 말 해가지고 우리끼리 킥거리는데 코레스퐁당스. 만물조응. 폴 발레리는 우주감각이라고 했어요. 시는 한마디로 우주감각이다. 저도 시집을 5권 내고 동시집 1권 냈습니다만 6권의 시집을 낸 셈인데요. 앞으로 시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쓸 가능성이 더 많겠습니다. 쓴다고 해도 내가 앞으로 가장 좋은 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주를 닮은 시가 가장 좋은 시예요. 근데 내가 우주를 닮은 시를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좀 시를 좀 안 쓰려고 해요. 우주를 닮은 시가 가장 좋은 시다. 동시 쪽배가 된 초승달은 동시로서 우주를 닮은 시라고 나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와 비슷한 1920년대 초반에 윤국영 선생의 반달도 하고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쪽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윤국영 선생의 그 최초의 창작 동료라고 하는 그분이 작사도 하고 작곡도 했거든요. 거기는 반달이지만 이 시는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근데 윤국영 선생이 왜 이 반달을 작곡을 했느냐? 어릴 때 아주 진짜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큰 누님 이 안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이 가평이에요. 가평이면 그 당시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 완고한 양반의 아버지인 절대 친정으로 오지 마라. 거지 귀신이 되어라. 해서 친정이 못 와가지고 그 시집 간 후에 자기가 어른 될 때까지 총각이 될 때까지 한 번도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일이 없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집에서 전보가 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급히 가평으로 가고 자기는 밤하늘 서울의 밤하늘 보니까 은하수가 있어서 그 슬픈 마음에 그 노래 말을 쓰고 작곡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슬퍼지면 시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용서섬치면 춤과 노래가 뒤따르게 마련이듯이 말이죠. 슬퍼지는 마음 때문에 이 시심, 천지시심,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마음, 그러니까 은하수 따라 젊어서 돌아가신 누님이 서방 정토의 세계로 간다. 서쪽 하늘나라로 쪽배를 타고 간다. 이 쪽배가 바로 운구수단으로서의 고상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동시도 우주를 닮은 동시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쪽배가 된 초승달 이거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냐, 한 5, 6년 전에 저게 서울의 지하철 전철역에 안에 시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뺏겨 와서 이 시가 참 좋다 하고 갖고 있다가 이번에 어떻게 오순택님, 연세도 많습니다, 에게 전화번호를 갖다가 누군가
책에서 알아내어서 말씀드려서 강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지만 이렇게 숨어있는 명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만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쪽배가 된 초승달 오순택. 옥토끼가 갉아먹다 남은 초승달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 꽁지 몽땅한 새가 잠자러 가면서 쪽배인 줄 알고 타고 간다.